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푸틴과 프리고진의 관계라든가 네. 도대체 바그너 그룹은 무엇인가 이걸 사실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방송 중에 하나가 바로 생관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난해 2월에 전쟁이 발발하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쟁의 배경, 국제적인 파장, 그리고 최근의 전개 양상까지 많은 전문가 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전쟁 이야기만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We will paralyze the assets of Russia's central bank. Making Putin's $630 billion war fund worthless. С праздником вас! С Днем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Ура! 아니, 너무 안타까워. 아니 21세기에 저렇게 진짜 국가 대 국가가 미사일 쏘고 도시에 막 떨어지고 하려고 상상을 못했어요.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쌤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면 이제 돈은 돈대로 잃고 욕은 욕대로 좀 세계에서 먹고 있고 이러면은 그 러시아나 푸틴 입장에서는 거의 뭐 실패한 전쟁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실패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명분 없고 잘못된 전쟁에 대한 그 대가와 후폭풍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러시아 자국민, 푸틴의 자국민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과연 푸틴이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거를 아예 모르고 처음부터 전쟁을 계획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전쟁을 감행하는 지도자는 리스크 계산을 합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침공을 감행해야 했던 이유, 배경, 그게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여기에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이라는 빅픽처가 있습니다. 푸틴은 과거 소련 당시처럼 주변 지대에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즉 완충지대를 선점하면 유라시아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구소련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지략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서 인식됐던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2019년에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국가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충지대 만드는 것, 즉 나토 동진을 막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침해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소련 해체 전에 이제 약속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990년에 독일 통일이 제대로 돼야 되는 입장에서 소련이 이 협상에 동의를 해주면 나토 확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서방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면서 나토 동진이 사실 현실화됐죠.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때 약속을 왜 안 지키는 건지라고 분개한 마음이 끌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어요, 러시아는. 근데 과거 1991년, 즉 소련이 붕괴된 직후인 시점하고 2022년 시점하고는 국력이 다릅니다, 러시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힘을 가졌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즉 나토 동진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건드리는 것은 용납치 않겠다라는 정책 결정의 그 핵심적인 모멘텀이 생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 나토 가입국 지도를 보니까 지금 점점 러시아를 조여오는 느낌인데 약속한 게 또 있으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너희들 왜 약속 안 지켜?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사실은 이 속에 갖고 있었던 그 불만을 토로했던 그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07년 미넨 안보회의입니다.
Мы видим все большее пренебрежение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ми принцип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Да, по сути, чуть ли не вся система права од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вязывается другим государствам. Ну, кому это понравится? Кому это понравится? 나토의 확장은 동맹 현대화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불만에 섞인 말을 하면서 이를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라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그때 신호탄을 날린 거고 그 신호탄이 정책화돼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쌤, 저 엄연히 다른 나라들도 주권 국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를 무슨 자기들 방파제로 삼고 말 안 듣니까 쳐들어가고 이게 제 생각에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맞습니다. 주권이라는 개념은 이미 국제적으로 오랜 여러 가지 전쟁, 그다음에 어떤 협상 이런 걸 거쳐서 갖추게 됐거든요. 근데 러시아에게는 뿌리 깊은 역사적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푸틴이 이 역사적 인식에 굉장히 탐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틴의 글을 한번 보실까요? 푸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인을 같은 민족이라고 봐요. 역사적으로 13세기에 키예프 루스 왕국 그 위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역사적 인식이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면서 반복을 시키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레닌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우리는 머리를 잃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중간중간에 계속 내왔고 그것이 분명 지금까지 푸틴 인식에도 남아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쌤,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러시아를 보고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거 키예프 루스 왕국의 인식, 정체성이 아직도 갖고 있느냐, 러시아는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구소련의 영향권 하에서 살았던 우크라이나인하고 독립된 후에 태어나서 자란 세대하고는 정체성이 다릅니다. 다르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유럽 국가들을 90일 동안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국가예요. 서방하고 문화적 교류, 소통이 많았죠. 그럼 자연스럽게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서방에도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네요. 맞습니다. 삐뚤어졌네. 근데 그 배신이 전쟁의 명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국제법 위반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이건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치킨 게임 양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푸틴이 핵무기를 운용하는 핵 억지력 부대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지금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5%, 그리고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한 95%로 봐요. 95%로 보는 이유는 냉전 시절에 핵을 가진 국가가 핵을 공격하면 핵 공격을 받은 다른 핵 국가는 반드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했어요. 그게 상호 확증 파괴 전략입니다. 그게 이제 장치가 아직까지는 가동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올 1월 3일에 러시아 주도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핵 전쟁 방지 성명을 채택을 했어요. 거기 뭐냐면 핵 전쟁은 한마디로 승자가 없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방어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러시아 주도로 통과시켰거든요. 그게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속에 대한 어떤 흔적이 좀 남아있는 시기, 그게 있습니다. 근데 5%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사용한 무기가 집속탄도 있고 진공폭탄도 있어요. 근데 진공폭탄은 핵무기처럼 인식되는 비인도적 무기예요. 근데 그걸 사용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킨자를 발사했어요. 킨자. 맞아요. 그 킨자리라는 발사체에 재래식탄두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래식탄두만 탑재했지만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킨자를 발사했다는 것은 언젠가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로 봐야 됩니다. 지도자가 국내적 위기에 있을 때 그 국내적 위기는 경제 침체가 될 수도 있고 야당의 어떤 정적에 의한 공격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외부의 위협을 만들어서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이 결집하고 지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관심전환 전쟁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의 위협을 만드는 거에 가장 확실한 게 전쟁입니다. 맞아요. 푸틴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전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런 차원에서 했다라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성공한 게 있구나. 예, 세 번의 핵심적인 어떤 성공이 있는데 1999년에는 푸틴은 총리였습니다. 그때 지지율이 13% 정도였는데 1999년에서 2000년까지 2차 체첸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체첸 반군을 진압하는 데 성공을 거두면서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을 되게 됩니다. 53%로. 네. 그게 13%가 53%로 된 거예요. 그게 전쟁에 대한 후광 효과를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2008년에 조지아 침공이 있습니다. 조지아는 남오세티아가 이제 분리하려는 이 상황을 러시아가 4일 만에 속전속결로 항복을 받아낸, 그래서 성공시킨 이겁니다. 이것도 60% 지지율이었는데 88%로 뛰어오릅니다. 전쟁만 했다면은 그냥 이득이 그냥 그렇죠. 쏟아지는구나. 맛을 본 녀석.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와 우리 러시아 뭐 최고 강국으로 강하다, 세계 그렇게. 최고 강국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게 하나 봐요. 그렇죠. 예전에 소련의 향수에 젖어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양극 체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근데 지금 소련이 무너진 직후에는 제국도 아니고 초강대국도 아니고 그냥 약소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치게 된 것이죠. 그 그리고 사람들 또 입장에서. 다른 모멘텀이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입니다. 크림반도. 크림반도 합병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쟁 없이 합병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회색지대 전략이 통했던 사례로 보통 일컬어지는데, 물론 크림반도 주변에 병력을 집결을 시킵니다. 근데 병력만 집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높인 후에 친러시아계 주민을 포섭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의 어떤 세력권에 두는 걸로, 합병하는 걸로 찬성표를 받아내요. 그래서 전쟁 없이 합병을 시킵니다. 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또 60%에서 80%로 또 올라갑니다. Дне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рыма и Севастополя с Россией! Будьте счастливы! 그 성공의 기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랬어. 이기고 자기 지지율 올리고. 중독. 예, 그래서 어떤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유일한 이유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 기대 효과를 어느 정도는 가졌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도 그러면 좀 지지율이 떨어져 있었던 건가요? 최근에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죠. 이제 2018년, 19년에 30%까지 갈 때가 있었고, 와, 많이 그랬다 최근엔 다시 70%로 복귀를 하긴 했는데, 그 와중에 떨어지면서 나발리와 같은 야당 정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사실은 정권 위기라고 직시할 수 있을 정도의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굉장히 72시간 만에 키이우를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었는데, 지금 보면 1년 반 지난 시점에서 좀 전개 양상이 예상과는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그런 여러 나라들이 진짜 단일 대우로 뭉쳐서 러시아에 제재를 하고 있고, 네.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흔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우크라이나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결사항전의 의지를 갖고 현재 싸움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의지가 바탕이 되고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예. 좀 문제는요. 사실은 러시아가 그런데 전략적으로 지금 패배하고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이건 조금 힘들거든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개전 이후에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동남부의 4개 지역,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현재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충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여기다가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바흐무트라고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도 러시아가 어쨌든 승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바흐무트를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로 바흐무트 공방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주체가 있죠.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또 관심이 여기에 모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푸틴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던 프리고진이 6월이었죠. 그 주말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 바그너 용병 그룹의 반란 사태가 일어나서 다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물론 조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거든요. 푸틴하고 프리고진 사이에 굉장히 갈등 국면이 여러 번 연출이 됐었죠. 그래도 그렇지 프리고진이 진짜로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모스크바까지 진군을 하고 모스크바까지 네, 그 진군을 하다니. 200km 남기고 네. 거기서 멈췄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세계가 긴장을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는 세계에서 핵무기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기서 내전이라도 일어나면 이게 혹시 세계 정세에 큰 악영향을 미칠까 봐 일촉즉발의 상황을 여기 지켜봤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막판에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고 이 프리고진 군대가 회군을 하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일단락은 된 상태인데 이 사건은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계가 주목하게 됐던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얘기네요. 잘 몰랐는데.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전쟁하면 그냥 군인 대 군인 이렇게 싸우는 건 줄 알았는데 용병이 많이 들어가 있나 보네요. 근데 사진을 딱 보니까 가운데 있는 분이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좀 힘이나 쓰실까 싶은데 현장에 나와 계시네. 네,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이 바그너 그룹의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은 사장님 뭐 이런 건가요, 그럼? 오, 네. 이게 지금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간 거예요? 사장님? 네. 근데 대부분 가리고 블러 처리했는데 이 사람 얼굴만 정확히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입니다. Я обращаюсь к президенту Украины Владимиру Александровичу Зеленскому. Подразделения ЧВК «Вагнер» практически окружили Бахмут. Они бьются, но жизнь их под Бахмутом коротка. Дайте возможность им покинуть горо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은 지금 푸틴의 오른팔로서 전쟁의 전면에 나서 있거든요. 최측근.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올리가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련이 예전에 냉전 시절에 붕괴되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다시 새로 탄생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신흥 재벌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올리가르키? 예. 그 신흥 재벌이 된 사람들 중에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젊었을 때는 별 볼 일 없었어요. 더군다나 범죄자였습니다. 어머나. 예. 사기, 절도, 그다음에 심지어 성매매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뭐 전직 뭐 이런 범죄도 아니고 다 그냥 예. 다 좀 쪼잔한 그냥 거네. 바닥이네 바닥. 네. 잡범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식이네. 무려 교도소에서 9년을 복역했어요. 어머나. 근데 어쩌다 푸틴 오른팔까지 됐어? 이 사람이 출소 후에 뭘 했냐면 그래도 마음을 잡았었나 봐요. 처음엔 핫도그 장사를 했습니다. 핫도그? 그래서 핫도그 장사를 했는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여기에 푸틴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푸틴이 방문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었어요. 근데 또 푸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맛있다? 사장 데리고. 여기서 인연이 시작돼요. 그렇게 핫도그 하나로? 그렇게 했다가 왜 전쟁터에 가 있냐고요. 어제 인연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제 이 푸틴이 무슨 연애를 할 때마다 혹은 뭐 파티할 때마다 자기 생일 파티할 때도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푸틴의 요리사예요. 이렇게 이 프리고진이 푸틴과의 연주를 통해서 훨씬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어떡해. 예, 그래서 이제 관공서 일을 주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나 교도소 같은데 혹은 군부대 급식 사업을 주기 시작해요. 공으로 들어가는 거. 이러면서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까 올리가르이 신흥 재벌에 등극하게 되죠. 저도 뭐 여러 곳에서 사업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잘 나갈 때. 네. 예, 근데 레스토랑까지는 똑같네요, 형하고. 똑같은데 저도 정부 쪽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단연코 노 했는데 할 걸 그랬어요. 신흥재벌을 되는 길이 이거였네. 대통령이나 총리 한번 방문하면 비슷하세요. 저렇게 우리 과 애들이 잘해요. 이런 우리 외국에 있었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하죠. 요리사가 웬 용병 집단? 맞아요. 왜 거기서 그렇잖아요. 갑자기 글로 튀는지가. 네. 그러니까 전직이 별 볼 일 없었던 사업하던 사람이 어떻게 용병그룹 집단의 CEO가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사실 바그너그룹의 최초 설립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바그너그룹의 설립자는 예전 러시아 특수부대 지휘관 출신인 드미트리 우트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용병가 나올 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인으로선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러시아가 치른 전쟁 중에 체첸 전쟁이라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도 참전했었어요. 그래서 20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군인 출신으로서 2013년에 바그너 그룹을 설립을 합니다. 근데 회사를 세웠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본. 돈이 그렇죠. 있어야죠. 돈이 필요하죠. 여기에 돈을 댄 사람이 누구냐? 아까 그 푸틴의 요리사였습니다. 이 프리고진이 막강한 재력을 앞세워서 이 바그너 그룹에 합류를 하게 되죠. 완전 딴데로 근데요, 쌤, 궁금한 게요. 지금 설립된 지 그럼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네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동하기 전에도 뭔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그너 그룹이 국제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게 2014년. 그러니까 그때 이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하게 돼버리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изнурительного плавания Крым и Севастополь возвращаются в родную гавань.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 리틀 그리맨인데 원래 이 리틀 그리맨은 러시아군 특수부대에 있는 병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바그너 그룹 용병들 있죠? 그 용병들 일부가 이 리틀 그린맨에 들어가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아니 쌤 그래도 저 리틀 그린맨이란 분들은 왠지 정규 네. 군일 것 같은데. 정규군이면 해외 파병되는 정규군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저 복장에서. 뭘까요? 국기나 맞습니다. 마크 같은 거. 국기죠. 우리도 해외 파병부대일 때 태극기 달고요. 네, 그렇죠. 미군이 해외 작전할 때 다 성조기가 붙어 있죠, 팔에.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부대 마크나 아무것도 없네, 국적 진짜. 마크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누가 누군지 아예 모르게 일부러 그럼 다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국적도 모르고. 일부러? 네. 이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숨기기 위해서. 근데 이 바그너 그룹이 이 이후에 이제 시리아 내전, 그다음에 리비아, 그다음에 특히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 사실 그 아프리카 게릴라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이 바그너 그룹이 이 게릴라 소탕을 하면서 이 게릴라가 하던 나쁜 짓을 그대로 배웁니다. 예, 이 배운 것을 이번 전쟁에 굉장히 많이 써먹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러시아에서는요, 네. 용병을 쓰는 게 엄연한 불법입니다. 왜요? 불법이게. 이 러시아 형법에 따르면요, 이 용병의 모집, 그다음에 훈련, 그다음에 자금의 지원 및 용병 고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병 자체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선 불법이에요, 사실. 네. 당연히 뭐 아무리 기업이라 그래도 결국엔 사병을 만든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러시아에서도 네.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어쨌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용병 집단이. 이게 네.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법 자체가 굉장히 느슨하게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인을 러시아 내에 안 세웠어요. 해외에다 세웠어요, 법인을. 그러니까 러시아 국내법 적용을 안 받죠. 해외에 완전 외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페이퍼 컴퍼니 왜 슈카 씨 잘 아시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잘하시니까. 잘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저희를 지금 싸우면 말씀 주시죠. 우리 한 번의 인연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작년이었죠. 2022년 11월부로 이 회사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로 옮겨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기업이라는 걸 만방에 이제 알린 거죠. 아, 이제 대놓고. 네, 어쩔 수 없었죠. 네. 반란은 진압됐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것만은 지금 분명해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은 끝날 기미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100일째 되는 날. 반년이 새해를 맞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총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이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죠. 근데 정말 숨었을까요? 정말 푸틴은 숨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고 봅니다. 정확히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틴은 숨어서 노려보고 있다. 와.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발을 빼도 안 되고 패배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특유의 장기, 북극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커요. 무슨 전술입니까? 북극곰 전술이요? 전술이 뭐예요? 네.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거. 훈련하시면서 힘내는 전술인가요? 뭐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북극곰의 사냥할 때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일단 바다 표범은 포유류예요. 그래서 물속에 있지만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숨구멍들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올라가서 숨 쉬는. 북극곰이 이렇게 보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고 숨구멍을 하나씩 막아요. 하나씩 막아요. 한 개를 남겨놓습니다. 한 개요? 완전 똑똑하네. 그러고 기다립니다. 확 나오는 순간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상대를 지치게 만들었다가 낚아채는 어머. 이게 북극곰의 전술인데 그 러시아는 상대가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한테 유리할 때 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푸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푸틴은 숨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과연 언제 경계를 풀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밀린다고 해서 이제 러시아 간 것 같아. 이제 뭐 쭉 이대로만 가면 돼라고 느슨해지는 순간 바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러시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또 점령지를 다시 확대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1년을 싸웠습니다. 북극곰 아직 안 지쳤어요. 우려했던 러시아의 총공세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군비 지출을 한 30% 정도는 늘릴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 수입의 감소로 지금 국가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고급 인력들의 유출이에요. 유출? 해외로? 떠나버려요? 네. 왜? 러시아가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나라로 갈래. 그 부분은 전쟁이 끝나도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이 고급 인력, 고급 기술 인력이 그 나라의 경제를 앞으로 끌고 갈 바로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러시아가 놓치기 시작했다는 거는 러시아의 경제가 밑에서부터 균열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И сегодня молодому человеку пришла повестка. К сожалению, он не может сюда выйти, потому что поэтому вышла я, потому что я не хочу, чтобы мужчин, чтобы парней забирали. 근데요, 쌤, 사실 경제 피해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유, 거기도 장난 아니지. 우크라이나는 사정이 비슷할 수도 있고 훨씬 나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기 영토에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정말 그 많은 전투와 폭격으로 굉장히 많은 기간 시설들이 이미 붕괴가 됐고요. 경제가 30% 넘게 후퇴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1991년 독립한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 큰 경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9월에는 나토의 신속한 가입을 요청하는 신청서도 제출했는데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토 가입은 쉽지 않을 텐데 그 대신 유럽연합에는 우크라이나가 후보국이 될 수 있는 좀 빠른 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주 뼈아픈 배신의 기억이 있어요. 배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이 갖고 있었던 핵무기들이 있었어요. 맞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카자흐스탄 이거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을 해주겠다. 라는 6개국 합의, 소위 말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 배신의 시작은 2014년입니다. 크림반도군요. 그렇습니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병합하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금고를 열고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꺼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국제사회가? 너도. 너도가 뭐야? 너도를 했다고? 있는 건 나도 아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종이 쪽지구나. 네, 맞습니다. Войдет в его летопись. В летопись всей нашей страны, как год, когда живущие здесь народы твердо определили. 그러자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돈바스에서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협정도 맺었죠. 지금 그게 지켜졌을까요? 이 민스크 협정도 어디 한 구석에 고이 모셔
놓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렵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러시아가 나중에 다시 이거 깨고 그냥 아무 때나 그거 넣어도 하고 또 넘어올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협정이나 이런 계약서, 서약서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 초기에 중립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우크라이나를 중립화시켜. 나토 가입도 하지 말고 러시아 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중립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스위스처럼. 맞아. 자, 이 중립화 방안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 얘기 쏙 들어가지 않았나요? 저는 지금은 중립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적어도 지금 당분간은 중립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럽에서 오랜 중립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중립이라는 것이 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완충국가 입장에서. 근데 완전한 중립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또 국제 질서가 굉장히 빠르게 재편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립할래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론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부딪히는,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이런 단층대에 놓인 나라들이 있어요. 한반도가 대표적인 경우고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상황을 그대로 아시아로 갖고 올 것 같으면은 한국이 러시아랑 접경국이에요. 한반도는 러시아랑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북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는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로 이번 전쟁은 유라시아의 양쪽 끝이지만 사실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맞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멀리 떨어진 유럽의 전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자, 다윗과 친구들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다윗과 친구들? 혼자가 아닌. 혼자가 힘을 합쳐요? 함께. 아닌 우리 편이 있으면은 골리앗을 맞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방을 그래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 외교가 풀어가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강연까지 보고 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가 정말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그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도 이 문제를 세계는 지금이나 여러 가지 지금 방송에서 계속 좀 추적을 해오셨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좀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전쟁 상황이 출구 전략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진짜 큰 타격을 받은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치명적인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양쪽 다 버틸만 하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수준이 아닙니까? 네. 이렇게 지금 피해자가 많고 사상자가 많은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끝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휴전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군사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분명히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상처는 입었지만 푸틴이 완전히 물러날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느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건재하다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의 그래도 푸틴 대통령 그 내부에서 뭔가 좀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도 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가능성이 없을까요?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을 대체할 만한 그런 대안이 진짜 마땅히 없거든요. 대안이 없다. 네, 여기다가 푸틴을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엘리트 계층은요, 이 강한 러시아를 꿈꾸고 또 유라시아 이런 어떤 주의를 지지하는 그 모습에 푸틴을 지지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 국민 통합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정권의 공고함을 오히려 더 보이기 위해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가거나 아니면 더 강한 공세, 더 잘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앞서 저희가 강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는데 전쟁 이후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들 드실 겁니다. 국제 안보 질서 그리고 경제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부디 좀 평화적인 전환 그리고 획기적인 방향으로 전쟁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